쿠오바디스 5. 비니키우스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더욱 세게 잡아당겨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 처녀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욕망으로 두근거리는 자기의 심장에 갖다 대고 타오르는 뜨거운 말을 속삭이려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도금량이 덮여있는 오솔길에서 플라우티우스가 나타나 그들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해가 지고 있군요. 저녁의 냉기를 조심해야 하오. 리비티나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럼요.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토가는 벗었지만 조금도 춥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오. 해가 벌써 절반쯤 야니쿨름 언덕 뒤로 넘어갔잖소. 하고 노장군이 말했다. 이곳에 비하면 시칠리아의 기운은 좋지요. 거기서는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쉬러가는 피부스를 떠나보내는 놀이를 합창합니다. 그는 자기의 과수원들, 가축들, 녹음에 쌓인 별장, 벌들이 웅웅거리며 날아다니는 백리향으로 뒤덮인 언덕들을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니키우스의 귀에는 그런 목가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이프러스의 검은 배경을 등지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 석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저녁의 평화가 숲을 뒤덮고 정원은 고요에 감싸였다. 페트로니우스는 이 고요함에, 특히 이 집 사람들의 조용함에 충격을 받았다. 폼포니아와 플라우티우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들과 리기아의 얼굴에는 그를 밤낮으로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거기에는 일종의 광명, 안식, 청랑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 집에 온 가족이 영위하고 있는 생활에서 바로 흘러넘친 것이었다. 페트로니우스는 어느 정도 놀라움을 느끼며 언제나 미와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도 아직 모르고 있었던 미와 쾌락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런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가 없어서 폼포니아에게 말했다. 당신이 살고 계시는 세계는 우리의 황제 네로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와는 아주 딴판입니다. 저는 지금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섬세한 얼굴을 땅거미가 지는 하늘로 쳐들며 솔직하게 말했다.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네로가 아니십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침묵이 흘렀다. 식당 근처의 소로에서 노장군, 비니키우스, 리기아, 어린 아울루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페트로니우스는 다시 물었다. 그럼 폼포니아, 당신은 신들을 믿으십니까? 저는 유일하시며 정의로우시며 전능하신 신을 믿고 있답니다.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의 아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유일하며 정의로우며 전능한 신을 믿고 있지. 가마 속에 다시 비니키우스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페트로니우스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만일 그녀가 믿는 신이 정말로 전능하다면 그 신이 삶과 죽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신이 정의로우면 이 세상에 죽음을 보내는 것도 바로 그 신이라면 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폼포니아는 줄리아를 위해 상복을 입고 있는 걸까? 줄리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곧 자기 신을 비난하는 일이 되는데 말이야. 이 논리를 우리의 착한 원숭이 붉은 수염에게 들려줘야겠다. 어쨌든 나는 변증법에 있어서만은 소크라테스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리고 여자에 관해서 말인데 여자들은 영혼을 서너 개씩 가지고 있으나 사고할 수 있는 영혼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는 이론에 나도 찬성이다. 폼포니아도 세네카나 코르투스와 함께 그들이 주장하는 위대한 로고스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거야. 그건 그렇고 너의 여자 선택은 칭찬할 만하더구나. 그녀야말로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아우로라야. 그녀가 내게 또 무엇을 생각나게 했는지 알겠니? 봄이야. 그것도 이탈리아의 봄은 아니야. 여기저기에 사과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그대로 잿빛을 띠고 있는 이탈리아의 봄이 아니고 언젠가 내가 본 헬베티아의 봄, 그리고 여리고 싱싱하고 눈부신 봄이야. 창백한 셀레네의 맹세코 하는 말인데 내 기분을 알 것 같구나, 비니키우스. 하지만 이 점을 기억해둬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디아나이다. 그러니 플라우티우스와 폼포니아가 너를 갈갈이 찢어 놓을지도 모른다. 걔들이 악테온을 찢어 죽인 것처럼 말이야. 잠시 동안 비니키우스는 고개를 숙인 채 잠자코 있다가 복받쳐 오르는 정열을 못 이겨 더듬거리면서 말을 꺼냈다. 저는 계속 그녀를 원해왔었지만 이전보다 더 그녀를 갖고 싶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잡았을 때만 해도 저는 불꽃에 전신이 휩싸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녀를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제우스라면 제우스가 이오를 그렇게 한 것처럼 저도 그녀를 구름으로 감싸버리겠습니다. 또 제우스가 다나에에게 한 것처럼 저도 황금의 비가 되어 그녀 위에 떨어질 겁니다. 그녀를 빼앗아 이 팔에 안고 제 집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예라도 채찍으로 치게 하여 그 신음소리라도 들으며 밤을 지새워야 할까 봅니다. 진정해라. 페트로니우스가 말했다. 너는 수브라가의 목수가 여자에게 미친 것하고 꼭 같구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기어이 그녀를 손에 넣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외숙께서 도와주십사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하지만 외숙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직접 무슨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플라우티우스는 그녀를 자기의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그녀를 노예로 취급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으면 그녀를 우리 집으로 오게 하여 우리 집 문짝에 이리의 기름을 바르고 실로 문짝을 매게 하고 제 아내로서 제 옆에 있게 하는 거지요. 진정해라, 정신 나간 집정관의 아들아. 하고 페트로니우스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우리가 만족들의 목을 밧줄로 묶어 전차 뒤에 끌고 오는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라. 우선 솔직하고 정정당당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나도 크리소테미스가 주피터의 딸처럼 생각되곤 했었지만 결혼만은 하지 않았다. 네로도 악테를 아탈루스 왕의 딸로 소문을 내놓고도 그 여자와는 결국 결혼은 하지 않았지. 아니다. 진정해야 한다. 생각해봐라. 만일 리기아가 아울루스네 집을 버리고 너의 집을 택한다면 그들도 그녀를 막을 수는 없을 거야. 게다가 사랑의 불길에 쌓인 것은 너뿐이 아니다. 그녀 속에도 에로스는 불길을 당겨놓았어. 분명히 알 수 있어. 내 눈을 믿어라. 참아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방법은 있는 법이야. 하지만 오늘은 너무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필요하구나. 내 연애 문제는 내일 내가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 페트로니우스가 뭔가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페트로니우스가 아니지. 두 사람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에 페트로니우스가 이번에는 차분하게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말씀하세요. 2, 3일 안으로 그 여신 같은 리기아가 내 집에서 데메테르의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과연 페트로니우스는 약속을 지켰다. 크리스토테미스의 집을 방문한 다음 날 낮에는 내내 자더니 저녁 때가 되자 가마를 타고 팔라티움 궁으로 가서 네로와 밀담을 나누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 다음 날 일단의 친위대 병사를 인솔하는 백부장이 플라우티우스의 저택 앞에 나타났다. 불안과 공포에 찬 이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사자는 대체로 죽음의 전달자였다. 그래서 백부장이 망치로 대문을 두드리고 아트리움의 문지기가 병사들이 온 것을 보고하자마자 공포가 온 집안을 사로잡았다. 플라우티우스가 아트리움으로 가니 백부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부장은 브리튼 전쟁 때 플라우티우스의 휘하에 있던 노카이우스 하스타였다.
안녕하십니까 각하 하고 사자가 말했다. 황제 폐하의 어명과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서신과 폐하의 사자임을 증명하는 황제인이 있습니다. 황제 폐하 인사에 감사드리며 어명에 복종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플라우티우스가 대답했다. 그런데 하스타, 당신의 정갈이란 무엇이오?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 하고 백부장이 대답했다. 황제는 각하의 댁에 리기아족의 족장의 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께서 아직 생존해 계실 때 리기아족이 제국의 국경을 절대 침범하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족장이 직접 로마군에 인도해준 처녀입니다. 폐하께서는 각하께서 그 처녀에게 베푸신 단연간의 후대에 감사하고 계십니다만 더 이상 각하 댁에 부담을 줄 수는 없으며 또 그 처녀가 인질인 이상 마땅히 황제 폐하 자신과 원로원의 보호 아래 두셔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처녀를 저에게 인도해 오라고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플라우티우스는 무인인 동시에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으므로 이런 어명을 받고도 항의를 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마에 갑자기 분노와 고통의 주름이 잡혔다. 잠시 서신과 황제인을 들여다보고 있던 그가 눈을 들어 백부장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티리움에서 기다려주시오, 하스타. 인지를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저택 안쪽에 있는 홀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폼포니아와 리기아와 어린 아울루스가 불안과 공포에 떨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기아, 넌 이 집에서 내 딸처럼 자랐다. 나도 폼포니아도 너를 친딸처럼 사랑해왔다. 그러나 너도 잘 알다시피 너는 내 친딸은 아니야. 너는 내 동족이 로마에 맡긴 인질이기 때문에 내 주인은 황제이시다. 그런데 이제 황제께서 너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다. 플라우티우스, 폼포니아가 리기아를 보호하려는 듯이 두 팔로 안으며 외쳤다. 이 일을 위해서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거예요. 리기아는 폼포니아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흐느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또다시 플라우티우스의 얼굴에 분노와 고통의 빛이 떠올랐다. 만일 내가 홀몸이었다면 하고 그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일을 내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일족은 오늘이라도 해방자 주피터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질지도 모르지. 그러나 너와 그리고 장차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될지도 모를 내 자식까지 파멸시킬 권리는 내게는 없는 거야. 그래, 황제께 가서 어명을 거두어 주십사고 탄원해 보기로 하자. 들어주실까?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어쨌든 리기야, 이제 너와는 작별이로구나. 내가 우리 집 난로가에 앉으려고 왔던 그날을 나와 폼포니아가 항상 축복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리기아의 머리에 한 손을 얹었다. 그는 냉정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리기아가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그의 손을 자기 입술로 가져갔을 때에는 그의 음성도 아버지로서의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잘 가거라. 너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 눈의 빛이여. 그렇게 말한 그는 로마인으로서 또 장군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에 지지 않으려고 서둘러 아테리움으로 돌아갔다. 너에게 시련의 시기가 닥친 거야 하고 폼포니아가 말했다. 그 옛날 비르기니우스는 아피우스의 마수에서 구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딸의 가슴을 찔렀는가 하면 루크레티아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치욕을 씻었단다. 황제의 궁전은 치욕과 부정과 죄악에 소굴인 것만은 분명해. 하지만 리기야, 우리에겐 자살할 권리가 없단다. 그 까닭을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 우리가 받들고 있는 율법은 다른 율법들하고는 다른 더 크고 더 신성한 율법이란다. 그러나 그 율법은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지키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배덕의 소굴에서 깨끗한 몸으로 나온 사람은 그만큼
큰 공을 쌓은 셈이 되는 것이다.